현대사의 한 페이지,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 그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950년 8월 6.25 전쟁으로 부산에서 피난 생활 중에 이종 사촌인 송재천 소개로 당시 소령이었던 박정희를 만납니다. 박정희는 유경수를 만날 때 딸이 있는 결혼을 했던 이혼남이었어요. 사범대학을 다닐 때 병중에 있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막내 아들 장가가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맘에도 없는 장가를 들고 이듬해 박재옥이라는 딸을 낳았으나 박정희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일본인 교장하고 싸우고 만주 군관학교로 가는 바람에 헤어져 있다가 후에 합의 이혼한 겁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박정희는 국군본부를 따라 부산에 와 있었는데 박정희는 목이 길고 고상하게 생긴 유경수에게 첫눈에 반했고 유경수는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외모이지만 박정희의 눈빛과 속일 수 없는 박정희의 당당한 뒷모습에 사내다움을 느껴서 좋아하게 되었다고들 했습니다. 그들은 1950년 12월 대구 계산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정희는 33살, 유경수는 26살.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은 딸이 군인과 결혼한다는 것에 아니 이 난리판에 군인에게 시집간다는 게 뭔 소리냐며 결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군인과 딸이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나이가 8살이나 위고 자식까지 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니까 반대 안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익감으로 점 찍어둔 부잣집 좋은 남자하고 혼담을 주고받고 있었을 때예요. 아버지는 어구천이 없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후초로 가야 잘 산다는 점쟁이 말도 있고 해서 딸이 원하는 결혼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육종관 씨는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딸을 호족해서 파낸다면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사위로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에 발 그림자도 안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5년 숨지기 직전 병문안을 온 사위 박정희에게 내가 큰 인물을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 우리나라 영부인이셨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아직도 목련꽃을 연상케 하는 국모이셨습니다. 그녀는 1925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만석군 육종관 씨를 아버지로 어머니 이경영 사이에 일남 삼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씨는 만석군 부자이면서 본처 외에도 3명의 첩을 거느린 모두 12남 10녀를 둔 자식 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어머니의 울분을 여실히 느끼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로 와서 미국 감리교 여성교사가 세운 명문학교죠. 배화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런데 유경수는 아버지의 첩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졸지에 이복 형제들 사이에 콩쥐 팥쥐 처지가 되어 보이지 않는 구박 속에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깊어가지고 부모에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 대학 진학도 아버지 반대로 못했습니다. 유경수는 졸업한 후에 고향인 충북 옥천으로 내려가서 지금 옥천중학교가 된 그 학교에서 1년 3개월간 교사 생활을 합니다. 박정희와 유경수는 결혼 후 2년 만에 첫 딸 박근혜를 대구에서 낳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유경수 여사는 구멍가게 장사도 하면서
박근혜 4살 때죠. 결혼 6년 만에 서울 신당동에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키가 1m 60이 안 되는 1m 58cm인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이 박정희 대통령이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 만큼 협소한 대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집은 그 이후에 많이 수리된 거죠. 이 집에서 박지만, 박근영이 태어납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의거에 따라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 다음으로 제2공화국 윤보선 민주당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나뉘어가지고 갈등을 벌였는데 정권을 잡자 공천권 뭐 이런 그 권력을 위해 가지고 치열한 쌈박질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농촌은 기근으로 허덕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노동 파업이 막 과격해지고 그런데도 정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심한 이 한국 상황을 보고 그동안 해오던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등 해서 전국은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빨갱이들이 외치던 양키 고홈이라는 반미 구호가 다시 등장하면서 정치인들과 학생들이 38선에 몰려가가지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위험한 전국이 이어집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자 4월에 북괴가 다시 쳐내려온다는 4월 위기설이 전국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부에서도 장성들이 모이면 이대로 팔짱만 끼고 봐야겠습니까? 하면 걱정들을 합니다. 이때 박정희 소장이 제가 목을 걸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5.16 새벽 3시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접견실에서 박정희, 장도영을 만난 대통령 윤보선은 진작 장면 총리는 물러나야 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올 곳이 왔어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전국을 걱정하던 많은 인사들이 지지 성명서를 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 현석호는 회고록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면서 박정희 거사를 찬성했다고 썼습니다. 박정희는 약 3년간 군정 통치를 하면서 우선 보훈처를 설립해가지고 독립유공자 2,000여 명에게 포상을 하면서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들을 잡아다가 처단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해가지고 용공 좌익 분자들 준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유경수 여사는 신당동에서 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나는 자나 깨나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남북의 부모 형제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릴 통일조국의 실현을 희구해 왔습니다. 박정희가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1961년부터 그가 이룩한 업적을 보면 한국전력을 설립해가지고 춘천 소양댐, 의암댐, 팔당댐 등 그 4대 다목적 댐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면서 당인리 발전소, 울릉도 추산 발전소도 이때 만들어지고 인천 화력, 청평 수력 발전,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새나라 자동차 생산, 광주 내연공장, 금속 라디오 수출, 호남 비료공장, 보리와 밀 품종 개량, 서독 광부 파견, 쌍용 시멘트, 한일 시멘트, 동양 시멘트, 그리고 부산 감천만의 화력발전소, 서울 디지털, 울산 비료공장을 이 한 해에 첫 삽을 뜹니다. 시멘트는 각종 건설에 절대 필요한
요소이고 전력 역시 국가의 동력 아닙니까? 그리고 비료는 식량 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필 한 자루 만들 수 없던 나라는 그가 재건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64년 1억 불 수출을 시작으로 구로지역 수출단지, 해외개발공사, 광주공업단지, 원자력발전소, 울산 석유화학단지, 금성위성통신국, 관악산 기상레이더, 포항제철, 마산 수출 자유지역, 금산위성통신국, 울산 알루미늄 재련공장, 고리 원자력발, 그리고 전남지구 간척공사, 동해안 북부선 개통, 서울 교외선 개통, 한강 양화교, 한남대교 3.1고가도로, 전남 고흥간 간척사업, 호남 야산개발단지, 호남의 13개 공장 종합기지, 옥포조선소, 이리수출 자유지역, 충주비료공장, 구미전자단지, 그리고 거의 민둥산이었던 전국산의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결의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독일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 내가 우리 산을 이렇게 푸르게 만들기 전에 다시는 유럽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한마디를 철저히 지켰던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산의 나무를 이때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환경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의 성공은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인류의 희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 박정희는 경제와 미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야당이 이 대일 외교는 불력적 외교다 하면서 범국민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학생과 시민을 선동해가지고 이른바 6.3 사태로 역사에 기록되는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이 사태로 한일 회담을 맡고 있던 김종필이 사표를 내고 해외로 외유를 떠날 정도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그러나 박정희는 한일 협정을 기필코 타결시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30년간 민족의 한을 팔아먹었다고 비난을 하지만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외교 문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문서를 전부 조사한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강제이지만 일본과 함께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동남아 여느 나라들처럼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박정희는 수천 번 회담을 유도해가지고 결국 이 돈을 받아낸 겁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이 시기에 이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컸다고 했습니다. 그 북계 김일생이는 아가리질만 했지 여지 땡전 한 푼 못 받아 이젠 영 받지 못하게 됐어요. 박정희가 노린 것은 일본의 기술이었습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에서 구형이 된 기계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손을 뗀 섬유 등 기술들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죠. 삼양라면, 라면을 먹게 된 것도 일본 기계와 기술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가 만든 것들은 이 가위도 쇠가 약해서 쓰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각종 기계와 기술로 한국 전역에 수출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던 이분들이 이것을 견인해가지고 1960년대 한국은 경이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삼성이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전자제품도 일본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거고, 자동차, 선박, 섬유 등 무엇 하나 일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려면 중국 놈들처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러면서 외국 기술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일본을 능가하려면 이 반일 감정을 숨기고 일본의 기술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50년 앞선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70%가 일본 기술이었어요. 그 일본에서 저 불산 주지 않으면 지금도 그 회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뭐 일본하고 싸움 붙여놓고 그 불산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다 헛소리래요. 어떤 게 국익에 이롭습니까? 그 우리가 이기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좌익 정부는 자신들 권력 기반을 위해서 국민들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는다고 저는 봅니다. 정의가 친일파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에게 뜯어낸 종잣돈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과 수교하고 1년 만에 12%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세대들이 밤새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착 빨갱이 새끼들이 이처럼 일한 세대들에게 무슨 토착 외구,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데,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아주 좀 큰일 났어요. 지금 1967년에는 신품종 통일벼를 만들어가지고 쌀을 완전 자급자족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에 통일벼보다, 통일벼가 소출은 많지만 저 밥맛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질 좋은 다수학 쌀을 개발해내고, 그 70년도에 월송 원자로 여수 화력, 여수 제7비료공장, 중앙 태백, 영동선 전초라 성공시키고, 제3 한강교, 천안 고속도로, 농어촌 개발공사, 1967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서울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를 1년 만에 만들어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부산 간 경부 고속도로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몇 개월 만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완공합니다. 이 소식에 일본, 미국 등 전 세계가 놀라 자빠집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요, 같은 길이의 고속도로를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3년 만에 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박정희도 대단했지만 여기에 발맞추어 맨땅에 박치기 한 당시 세대들 모두 영웅들입니다. 박정희 엄명을 받아가지고 포항 제철을 만들던 박태준 회장도 그렇고, 고속도로 현장에서 한 달간 작업화를 벗지 못한 채 쪽잠을 자던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도 그렇고, 다들 기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광장에 나오신 분들 그때 다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한 다음 7년 만에 1000억 불을 달성합니다. 이때부터 세계에는 우리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농촌을 현대화하면서 부산, 서울 간 자동전화 개통, 울산 조선소, 온산, 창원, 여수, 광양, 군산, 구미, 대단히 공업단지, 남산 1호, 2호 터널, 4대강 유역 개발, 영동 고속도로, 거제대교, 서울 지하철 1호 개통, 서울 문산 통일로, 남해 고속도로,
중앙선 전철화, 동해고속도로, 천호대교, 구마고속도로, 성산대교, 전라도에서 오는 기차가 옛날엔 선이 단선이었는데 이거 복선화 만들고, 남해고속도로, 낙동강 뉴욕 개발사업, 서울 지하철 2호선, 우리가 쓰고 있는 의료보험제도 박정희가 시작한 겁니다. 포항제철에 첫 삽을 뜨고 몇 년 만인 73년 철강 생산을 하면서 포항제철은 세계적 규모로 발전하는데, 이전에는 우리 철강 산업은 동네 대장간이 전부였어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뭐 40대 기술원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삼이 김대중이 경합을 벌여가지고 김대중이가 박정희와 경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전라도가 전폭적으로 박정희를 지지해가지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품종의 벼씨앗이 막 주어지고 비료가 없어가지고 똥하고 풀하고 섞어가지고 테이비 증산하고 이 고생을 하던 중에 그냥 요술 같은 비료가 막 넉넉히 주어지지, 수리시설을 보강해가지고 가뭄 걱정 없지. 세상 처음으로 해마다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공단에 그 굴뚝에 시뻘건 불이 1년 내 꺼질지 모르고 타오르고 호남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박정희 은인이다. 그리고 막 길을 내고 이러는데 김대중이 그 고속도로 내지 말라고 불도저 앞에 막 눕고 이런 걸 보고 김대중이 전 대통령을 호남 사람들이 외면을 했어요. 이때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뭐 박정희가 지역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 다 모략입니다. 박정희가 다음에 유신을 선포한 것도 전라도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가장 슬프게 통곡한 것도 호남 사람들입니다. 박정희가 기필코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면서 독재자 소리를 감수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유경수 여사는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는데 열성을 다합니다. 그 누구도 꺼리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몇 번이나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허물없이 식사도 하고,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깎아내민 사과를 먹으면서 맛이 좋다고 합니다는 나병 환자들한테 지금도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그 제18대 대선에서 전라도 전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는데 유독 소록도 한센병자들 섬에서 박근혜 후보 몰표가 나왔어요. 그것도 다 이 전설 때문입니다. 유 여사는 특히 어린이, 소년원 등 약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활동을 어느 영부인보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일시적인 가정의 곤경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이를 극복해 나아갈 용기와 슬기를 잊어버린다면 간밤에 꿈자리도 안 좋고 왠지 기분이 내키질 않아서요. 아니 명색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람이 꿈자리 때문에 행사에 안 나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박수를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임자 자네 혼자 가기야?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박정희를 가깝기 마사오 토착 왜구라는 북조선 끈앞을 주사파 새끼들이나 지금 배때기 부른 당시를 모르는 애새끼들이 박정희가 뭐 기집끼고 양주 처먹다가 죽은 천하의 몹쓸 독재자라고 하는데, 당시 이런 독재가 없었으면 지금 한국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 해안의 철조망을 둘러치고 싸우면서 건설하던 한국의 경제와 과학과 기술이 치솟으면서 197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2년 뒤 1979년 박정희는 흉탄에 쓰러집니다. 그의 나이 62, 62살.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